오늘 이야기는 무릎이 아파서 병원 문턱을 수년째 드나들고 계신 분들, 주사 맞고 나면 잠깐 괜찮았다가 다시 아파지는 일을 반복하고 계신 분들께 먼저 묻는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5년 뒤에도 같은 무릎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점점 걷는 거리가 줄고 계단을 피하게 되고 결국은 움직임 자체가 두려워질까요? 이 질문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무릎이 아프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 연골이 닳아서 어쩔 수 없다. 주사 맞고 버텨야 한다. 병원에서도 비슷한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나이 하나만으로 무릎이 이렇게까지 아파지는 걸까요? 같은 나이인데도 잘 걷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의 대부분은 뼈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연골이 닳았다는 말은 결과일 뿐이고 그 연골을 계속 자극해온 몸 안의 환경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주사는 잠시 통증을 덮어줄 뿐 상황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몇 달마다 병원을 찾고 주사 횟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주사도 예전만큼 효과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무릎 안에는 연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며 우리가 걷고 앉고 일어나는 모든 동작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연골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손상되기 시작하면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문제는 이 연골이 왜 손상되기 시작했느냐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60 이후에 무릎 통증이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는 몸 안의 염증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염증이 생겨도 금방 가라앉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염증이 오래 머뭅니다. 이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관절에 쌓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무릎입니다. 무릎이 뜨겁게 느껴지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한 느낌이 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놓는 주사는 이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맞고 나면 편해집니다. 하지만 염증을 만들어내는 생활 환경이 그대로라면 염증은 다시 쌓입니다. 그래서 주사 효과는 점점 짧아지고 통증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좌절합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들깨가 있습니다. 들깨가 좋다는 말은 누구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왜 좋은지, 어떤 방식으로 몸에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의미가 있는지는 제대로 설명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효과를 보고 어떤 분들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 차이는 들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 방식의 차이입니다. 들깨는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먹고 바로 통증이 사라지기를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들깨의 역할은 몸 안의 염증 환경을 서서히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이 변화는 느리지만 방향이 맞으면 분명히 누적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누적이 일어나기도 전에 중간에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왜 들깨가 60 이후 무릎에 특히 의미가 있는지, 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잘못된 섭취 방식이 왜 효과를 가로막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면 다음 이야기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앞서 무릎 통증의 중심에 연골 자체보다 몸 안에 염증 환경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염증 환경이 왜 60 이후에 더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들깨가 왜 이 시기에 의미를 갖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들깨 이야기가 단순한 민간요법처럼 들리지 않고 생활의 선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변화합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진행됩니다. 젊을 때는 밤을 새워도 회복이 빠르고 조금 무리해도 다음 날이면 괜찮았던 몸이 예순을 넘기면 같은 자극을 훨씬 오래 끌고 갑니다. 특히 염증을 조절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몸 안에서는 작은 자극에도 염증 반응이 더 크게 일어나고 한 번 생긴 염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열이 나거나 겉으로 붓지 않더라도 몸속에서는 염증 물질이 계속 돌아다닙니다. 이 염증이 혈관을 따라 이동하다가 관절에 쌓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무릎입니다. 무릎은 체중을 직접적으로 받는 관절이기 때문에 염증에 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에는 무릎 통증이 유독 많아집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아프니까 덜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계단을 피하고 걷는 거리를 줄이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오히려 무릎을 더 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무릎을 지지해주는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고 관절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면 같은 염증 상태에서도 통증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무릎은 점점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들깨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합니다. 들깨는 예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식탁에 늘 있던 재료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먹는 보양식이 아니라 국에도 넣고 나물에도 넣으며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들깨는 기름지고 살찌는 음식이라는 오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기름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몸에는 꼭 필요한 지방이 있습니다. 특히 염증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지방은 음식으로 꾸준히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예순 이후에는 이 균형이 쉽게 무너집니다. 기름을 무조건 줄이다 보니 몸에 필요한 지방까지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염증 조절 능력은 더 떨어지고 관절 통증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들깨는 이런 상황에서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들깨를 약처럼 생각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들깨를 먹으면 무릎이 바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들깨의 역할은 염증을 억지로 눌러주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느리게 옵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분명히 누적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몇 달의 시간 속에서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들깨가 좋다니까 갑자기 양을 늘립니다. 들깨가루를 듬뿍 넣거나 들기름을 한 숟갈씩 그대로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몸은 급격한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갑자기 지방 섭취가 늘어나면 소화가 부담스러워지고 오히려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 들깨가 몸에 안 맞는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들깨는 적은 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에 한 숟가락, 나물에 조금 더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선택이 매일 반복될 때 몸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들깨를 먹기 시작하고 며칠 만에 변화가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또 하나 꼭 함께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들깨를 먹으면서도 염증을 키우는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늦은 밤에 과식을 하거나 단 음식과 짠 음식을 자주 먹고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내는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들깨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들깨를 생활에 들인다는 것은 동시에 몸에 부담을 주는 선택을 조금씩 줄이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 분량에서는 들깨를 활용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조합,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생활 습관, 그리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사례를 통해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이해되셨다면 다음 이야기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들깨가 염증 환경을 서서히 바꾸는 역할을 한다는 점과 이 과정이 조급함과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상황을 중심으로 왜 같은 들깨를 먹어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무릎 통증을 더 악화시키는 숨은 습관들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들깨가 좋다고 해서 몇 달 먹어봤는데 별 차이를 못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들깨를 먹는 시간은 늘었지만 생활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은 거르고 점심에 한 번 많이 먹거나 저녁에 배부르게 먹고 바로 눕는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들깨만 추가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몸은 들깨가 들어와도 염증 환경을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무릎 통증은 하루의 생활 리듬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과 수면 습관은 염증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늦은 밤에 과식하거나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몸은 회복보다 처리에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 반응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다음 날 아침 무릎이 더 뻣뻣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들깨를 먹으면서 이런 생활이 그대로라면 들깨의 역할은 묻히기 쉽습니다. 또 하나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수분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면서 물을 적게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염증 물질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도 더뎌집니다. 무릎 주변에 쌓인 염증 역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들깨를 통해 염증을 조절하려면 몸이 그 염증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누어 물을 마시는 습관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들깨는 언제 먹는 게 좋으냐는 질문입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은 있습니다. 공복에 갑자기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식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거나 나물에 조금 더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한 분들일수록 하루의 움직임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어떤 날은 몰아서 일을 하거나 외출을 합니다. 이럴 때 무릎은 큰 부담을 받습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한 번에 많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행동은 염증이 있는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 들깨를 통해 염증 환경을 낮추는 동안에는 이런 급격한 움직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계속 쉬기만 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움직임을 끊으면 무릎 주변 근육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러면 관절은 더 불안정해지고 통증은 더 자주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움직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짧게라도 걷는 것,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는 기본적인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무릎은 훨씬 안정됩니다. 들깨를 먹는 습관과 이런 규칙적인 움직임이 함께 갈 때 몸은 서서히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굳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계단을 내려갈 때 손잡이를 덜 찾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변화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일상에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아픈 부위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움직임이 줄어들고 외출이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생활 자체가 좁아집니다. 들깨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무릎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무릎을 지키는 일이 결국 삶의 반경을 지키는 일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분량에서는 들깨를 활용하면서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조합과 무릎 통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생활 패턴을 정리하고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면 다음 이야기는 실천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무릎 통증이 단순한 관절 문제를 넘어 생활 전반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들깨를 활용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헷갈려 하시는 부분, 그리고 무릎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음식과 생활 패턴을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앞선 이야기들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합니다. 먼저 음식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들깨가 무릎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짠 음식과 매우 기름진 음식, 지나치게 단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 들깨의 장점은 쉽게 묻힙니다. 예를 들어 들깨를 챙겨 먹으면서도 젓갈류를 자주 먹거나 튀김과 같은 음식을 자주 드신다면 몸 안의 염증 환경은 쉽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염증 반응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들깨가 도와주려는 흐름과 반대로 가게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끼니를 몰아서 먹는 습관입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이나 저녁에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몸은 소화에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회복에 쓸 여유가 줄어듭니다. 예순 이후에는 이런 패턴이 반복될수록 염증 반응이 길어지고 무릎 통증도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들깨는 하루의 식사 리듬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을 때 더 잘 작동합니다. 꼭 세 끼를 완벽히 챙기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대에 무리 없이 나누어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생활 패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됩니다. 낮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저녁에 한꺼번에 일을 하거나 외출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날은 다음 날 아침 무릎이 유독 아프게 느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염증이 있는 관절에 갑작스러운 부담이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들깨를 통해 염증을 낮추는 과정에서는 이런 급격한 패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조금씩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무릎에는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움직임이 좋으냐는 질문입니다.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걷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는 동작,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몸을 움직이면 무릎은 그 리듬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들깨를 통한 식습관 조정과 이런 움직임이 함께 갈 때 변화는 더 분명해집니다.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염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특히 자정 이후에 잠드는 습관은 회복을 방해합니다. 들깨를 먹으면서도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경우 효과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수면은 무릎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 보이지만 몸 전체의 염증 조절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조금만 앞당겨도 아침 무릎의 뻣뻣함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들깨를 포함한 이런 생활 조정은 단기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두 달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대신 지금보다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더 오래 걸을 수 있게 이런 방향으로 목표를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작은 목표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돌아보게 됩니다. 예전보다 병원에 덜 가고 있고 주사 간격이 길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무릎 통증을 바라보는 시선이 처음과는 조금 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골이 닳았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하기에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무릎 통증을 겪는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괜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았던 시기는 이미 지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좌절할 이야기가 아니라
방향을 바꿔야 할 시점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무릎 통증은 그 중에서도 비교적 분명한 신호에 속합니다. 오늘 들깨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단순히 어떤 음식이 좋다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들깨는 하나의 상징에 가깝습니다.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들깨를 국에 한 숟가락 넣는 행동 자체가 무릎을 바로 낫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쌓이면 몸 안의 염증 환경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무릎 통증은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의 생활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해결 역시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빨리 낫지 않아도 괜찮고 완벽하게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대신 방향만 맞추면 됩니다. 들깨를 조금씩 챙기고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완전히 쉬기보다는 안전하게 움직이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는 것, 이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을 겪는 어르신들 중에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젊을 때 무리해서 그렇다,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며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생활을 함께 돌아보는 분들과 치료에만 모든 기대를 거는 분들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집니다. 전자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일상을 유지할 힘을 갖게 되고, 후자는 점점 선택지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깨를 포함한 생활 조정은 이 갈림길에서 방향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아직도 의심스럽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무엇을 믿어야 할지 헷갈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김어른의 생활 설명서는 늘 같은 기준을 지키려 합니다. 과장하지 않고 겁주지 않고 당장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생활을 조금만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충분히 실천 가능한 방향만 제시하려 합니다. 무릎은 우리를 평생 데리고 다닌 관절입니다. 젊을 때는 그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함을 절실히 알게 됩니다. 무릎이 편해야 외출도 가능하고 사람도 만나고 삶의 반경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크기를 지키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무릎 통증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들깨는 그 관리의 시작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료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되고 부담스럽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부터의 선택이 어제와 조금만 달라지면 충분합니다. 지금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식탁 앞에서, 산책길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 한 번쯤 떠오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김어른의 생활 설명서는 앞으로도 60 이후의 몸과 삶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만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